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박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부죠. 그죠? 노론소론 간의 그 끝없는 배틀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물론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숙종 때는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 숙종이란 왕을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좀 이제 여성 편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약간 좀 검은 고양이 내로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이거 선택했다 저거 선택했다. 좀 변심을 되게 잘하는 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숙종을 또 일명 또 카사노바라고 하죠. 하여튼 그냥 이 여성 편력이 심했던 왕. 그리고 그 여성 편력을 통해서 뭐까지 달성했냐면 황국 정치까지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 황국 정치를 놓고 보면요. 일단 학계의 정설은 이렇습니다. 교과서적인 기술도 그렇고 학계의 정설도 그렇고 숙종이 황국을 하기 위해서 왕비를 가르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거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황국을 위해서 왕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왕비를 갈아치우고 싶어가지고 왕비를 갈아치우고 싶어서 황국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인들이 먼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난 다음에 숙종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제시를 했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숙종이 이게 한 거 보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였다는 거예요. 자, 보면 기사왕국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사실상 이제 왕권이 딱 강화된 상황인데 왕비는 아직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황국 정치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으면 굳이 왕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왕비를 교체한다는 게 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왕비가 인현왕후가 서인 측 계열이었다 하더라도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국모를 가르치는 건데 남인데도 처음에 되게 소극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결국 숙종이 부득부득 우기니까 결국 이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교체를 해주면서 숙종이 반대급부로 줬던 게 남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송시열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전 시간에 했던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기사왕국이 남인들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주고 숙종이 원하는 걸 남인들이 들어준 게 아니라 구조를 놓고 보면은 숙종이 원하는 걸 먼저 남인들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인들이 원하는 걸 숙종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였다. 그러면은 이 환국은 왕권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왕비를 교체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기사왕국까지는 그래도 왕권 강화의 차원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갑술왕국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갑술왕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왕권 강화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거 이미 기사왕국을 통해서 숙종의 왕권은 아주 절대적인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남인들이요,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정권을 잡게 된지. 자기들의 자력으로 잡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숙종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들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왜 올려 보냈냐? 바로 인현왕후하고 이혼도장 찍고 장희빈을 왕비를 올리고 싶어하는 숙종의 그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들이 도구로 선택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숙종이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은 남인들은 다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남인의 마지막 집권 기간을 놓고 보면은 남인은 절대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냥 숙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숙종이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아예 하십시오. 저거 하고 싶다 하면은 하십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요거밖에 안 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충분히 기사왕국을 통해서 숙종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갑술왕국이 필요했냐 이겁니다. 그죠? 갑술왕국이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숙빈 최씨와 인현왕후의 그런 모종의 관계, 그리고 숙종이 변심을 한 거죠. 그죠? 역시 조강지처가 좋더라.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장희빈을 밑으로 내리고 인현왕후를 올리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정권교체를 해겠어. 그래서 이런 진짜 아주 변덕꾸러기 같은 짓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숙종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는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죠? 숙종이 황국정치하면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까지 가르치고 기사왕국, 갑술왕국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드라마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다룰 거냐면은 마지막 시간에 갑술왕국 이후에 마지막으로 황국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물론 황국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는데 사실상 황국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조금 용어가 거시기해요. 병신처분이라는 용어가 거시기하죠, 그죠? 이게 병신년에 일어난 왕의 처분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올해도 병신년이죠, 그죠? 병신처분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냐? 이게 숙종 때의 노론과 소론의 대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술왕국 직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갑술왕국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당시 서인 중에서도 노론 측 중에서 한중혁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패비 민씨의 복위를 도모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고 딱히 힘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거친 방법을 통해서 영모 비슷한 그런 거친 방법을 통해서 패비 민씨의 복위를 도모했다가 워낙에 어설픈 아마추어들이라 가지고 남인들의 정보망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남인 측이 서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사관화시켜요. 그러면서 저 한중형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붙잡아 놓고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 일당들을. 그러면서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한중형과 그 일당들이 나름의 그 진술들을 합니다. 역모를 구성할 수 있는 진술들이 언제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숙종이 굉장히 쇼킹한 결정을 해요. 내가 볼 때는 한중혁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인 측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술왕국이 일어나게 됐는데 인현왕후 민씨를 중전을 올리고 당시 이제 왕비였던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을 시켜버리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남인은 완전히 실각을 하게 되고 다시 서인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서인이 재집권을 했을 때 소론과 노론 중에서 누가 정권을 리드하고 있었냐면 소론 측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노론이 대장파, 소론이 소장파라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노론의 대장파 신하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원래 소장파였던 소론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대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숙종 갑술왕국 직후에는 거꾸로 됩니다. 소론 측이 주로 대장파들이 포진하게 되고 노론 측이 이제 신진 세력이 포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이제 소론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난구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난구만은 송중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중길은 좀 노론 색채가 강한 사람인데 정작 그 제자였던 난구만은 소론 쪽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난구만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자기들이 왜 정권을 장악했냐 했을 때 사실은 왕비 교체에 대한 그 도구로 활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혁의 패비 복위 사건, 그 여곡 사건이 나름의 실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이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남인 서인을 교체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는 순전히 숙종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숙종의 비율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또 어떻게 남인들처럼 팽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구만은 굉장히 신중한 처신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난구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봉착한 게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남인 세력이 쓸려나가면서 누가 숙청을 당했냐면은 바로 희빈 장씨의 오빠인 장희제도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장희제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세자가 희빈 장씨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즉 장래의 임금이 될 세자의 외삼촌이 바로 장희제예요. 근데 당시 서인 측에서는 장희제를 굉장히 이제 남인의 아주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장희제는 사약을 내려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래의 왕이 될 세자의 외삼촌인 장희제가 사약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것을 난구만은 그렇게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난구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장희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약을 받아도 싼 사람인데 그래도 세자의 외삼촌이니까 좀 이런 거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감형을 해가지고 귀양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중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사실 한중혁은 같은 서인이잖아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한중혁은 서인 내에서도 노론계 사람이긴 하지만 서인한 틀은 서로 같은 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중혁의 그 패비 복위 사건을 기점으로 갑술왕국이 일어나서 서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서인 입장에서는 나름 가드를 쳐줘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중혁이 뭔가 뭐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는 하지만 나름의 그 역모에 대한 실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덮고 넘어가기도 조금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구만은 자기 딴에는 이제 트집 잡히지 않게끔 신중한 처신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장희재는 원래는 이제 사약을 받아야 되지만 좀 감형시켜서 귀양 정도로 끝내고, 한중혁은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체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근데 이 난구만은 나름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역풍을 엄청나게 맞이해요. 노론 쪽에서 완전히 발끈하는 거예요. 당시 노론은 이제 3사와 유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쪽 세력에서 대대적으로 난구만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난구만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정작 같은 편이 한중혁은 어떻게 했다. 엄벌에 처하고 적장인 장희재는 관용을 베푸니 이거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서 3사 유생의 중심이 되었던 소장파 세력 노론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중혁이 어쨌거나 영모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토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래서 한중혁이 처벌받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장희재도 엄벌에 처해야지. 왜 장희재는 봐주고 남인인 장희재는 봐주고 같은 서인이면서 노론계인 한중혁은 엄벌에 처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난구만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노론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즉 남인을 싸고 돌면서 노론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구만이 수세에 몰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박세채가 원래 같은 소론이었던 박세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번에는 난구만이 실수한 게 맞다. 이거는 당장 노론 측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세채가 살짝 거듭니다. 자, 그러면서 박세채는 소론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에게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게 돼요. 사후 평가가 굉장히 후해요. 그리고 박세채의 제자들은 또 상당수가 노론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미 이때부터 벌써 감정 싸움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희빈이 무리수를 두죠. 그죠? 유명한 얘기. 저주 의식을 해가지고 인현하고 민씨를 빨랑 죽게끔 했다가, 진짜로 뭐 이 저주가 통해서인지 아니면 뭐, 설마 그랬겠어요. 그죠? 인현왕후가 원체 몸이 약해서인지,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싸 했는데, 걸렸어요. 그게. 자기가 저주 의식한 게 걸리면서, 결국 장희빈도 사약을 받고, 장희재도 사약을 받으면서, 남인은 사실상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남인은 한동안 역사 무대에 거의 등장을 못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정조 때 최재공을 중심으로 잠깐 좀 반짝 나오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남인이 사실상 거의 전멸적인 타격을 받고 나서 사실상 노론과 소론이 아주 대대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장희빈 사후 이야기예요. 장희빈 사후에는 난구만이 실각을 하고 소론 측에서 누가 중심이 되냐면은 최석정,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쯤 준비하시는 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박세당? 저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예요? 윤희하고 더불어서 삼원난적으로 규정됐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석정도 그렇고 박세당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삼원난적으로 규정이 됐었는데, 최석정은 난구만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중길의 제자가 난구만, 난구만의 제자가 최석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최석정이 윤희영과 마찬가지로 주자에 대한 좀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세당은 당시 이제 소론의 맹장이었던 박태보의 아버지예요. 박태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현왕후 민씨가 패비당할 때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가 숙종한테 완전히 그냥 숙종이 대경로를 해가지고 고문치사 당한 사람이 박태보거든요. 그 박태보의 아버지 박세웅도 마찬가지로 좀 주자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박세당은 한 소리 더 떠가지고 뭐까지 했냐면은 송시열을 또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송시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송시열은 올빼미 같은 인간이다. 굉장히 권력을 탐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하고 뭐 그게 무슨 유림의 현자라고 볼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박세당이에요. 당연히 노론 측에서는 난리가 났죠. 감히 우리 송사마를 저것들이 말이야 올빼미로 비유해? 이러한 천하의 몹쓸. 야, 최석정 너 삼원난적. 박세당 너서 삼원난적. 이러면서 삼원난적으로 규정하면서 아주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정 싸움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돼요. 그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리냐? 일명 병신처분이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래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김집의 제자들이 독수리 오영지라고 그랬죠. 그죠? F5. 송중길, 윤성거, 유계, 이유태, 송시열. 지난 시간에는 윤성거의 아들 윤증과 송시열 사이에 아주 쪼잔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논란의 중심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증,
윤중이 또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이 윤중하고 누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계의 아들인 손자인 유상기와 윤중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윤중이 회의 시비 때 자기가 스승한테 했던 걸 좀 그대로 당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건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5명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뭐 사실 윤중하고 문제가 생긴 거지 윤성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윤성거하고 유계가 살아생전에 뭘 했었냐면요. 조선과 중국의 역대 학자들의 문집과 글을 갖다가 집대성한 가래 원류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 저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윤성거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나름의 이제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병자한테 이제 죽기로 해놓고서 안 죽었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관직에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제야에 묻혀서 지냈어요. 근데 유계는 관직에 진출을 해서 효종 때 상당히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계가 관직에 진출해서 떠나게 되니까 이 가래 원류를 결국 누가 이제 완성을 시키냐면은 윤성거와 그 아들인 윤중이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래 원료를 그 책을 갖다 이제 원고를 만들어 놓고 아직 발간은 안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유계의 손자였던 유상기가 윤중을 찾아와요. 참고로 유상기는 누구의 제자냐면은 윤중의 제자입니다. 관계가 서로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관계인데, 자, 이 유상기가 윤중을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부께서 선생님의 부친과 같이 가래 원류라는 책을 갖다가 공동 저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슬슬 출간을 하고 싶은데 원고를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윤중이 좀 여기서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계 선생은 중간에 갔잖아. 실질적으로 완성시킨 거는 아버지하고 내가 완성시킨 건데 이게 왜 공동 저술이야? 당연히 그냥 우리 부자한 거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중이 원고를 주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네 할아버지 거냐. 그러니까 너한테 원고를 내줄 수가 없다. 하자 유상기가 삐져요, 여기서. 그러면서 아주 쪼잔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유상기가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명이라는 대신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승 윤중이 이거 도대체 안 주려고 하니까 대감께서 주상전하께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명을 받아서 이 원고를 저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시 이명은 노론의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경종 때 가면 이제 노론 4대장이 나오거든요. 그 노론 4대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명입니다. 그 대박에서 이제 한참 나오고 있는 김창집 있죠. 김창집도 같은 그 4대장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명이 결국에는 숙종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성거와 유계가 살아생전에 가래 원류를 썼는데, 근데 윤중이 그 원고를 가지고서 유계의 손자인 유상기에게 이걸 안 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전하께서 어명을 내리셔가지고 그 원고를 받아서 출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이렇게 윤중 집에 묵혀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숙종이 그래? 하고서 별 생각 없이 어명을 내렸어요. 윤중은 그 원고를 유상기에게 주고 유상기는 그 원고를 출간을 해라. 자, 그러니까 윤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고를 유상기에게 줬겠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전하께서 이런 어명을 내렸을까? 엄연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니, 왕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해?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명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이명의 입김이 닿아서 결국 숙종이 이런 어명을 내렸다. 이러한 윤중이 화가 잔뜩 났죠, 그죠? 자기가 송실한테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중이 유상기를 맹 비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역시 윤중도 키보드 머리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상기도 지지 않고 윤중한테 맞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먼저 스승님이 쪼잔하게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나보고 건방지다고 하는데 스승님은 스승님의 스승인 송시열 선생님한테 안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죠? 결국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윤중은 제야에 이제 계속 파묻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윤중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가래 원료 책이 완성이 돼서 출간을 하게 돼요. 보통 이런 책이 있으면 앞에 이제 서문을 쓰거든요. 그 서문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유명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당시 유상기가 누구한테 이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당시 노론 아주 초강경파였던 정호라는 사람에게 이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정호였냐 했을 때
여기서 유상기가 일종의 좀 복수 심리가 발동을 한 거예요. 윤중은 소론의 대표주자죠. 그리고 정호는 노론의 맹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론에게 발문을 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래 원류는 어쩔 수 없이 이쪽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정호가 윤중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욕하는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자기 스승을 비판하려고 정호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결국 정호가 가래 원류 발문에다가 아주 신랄하게 윤중을 맹 비난을 합니다. 스승을 저버린 패류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가래 원류가 완성이 된 다음에 숙종이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전에 그거하고 내가 한번 원고 갖다 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출간됐어? 나 한번 보자. 하고 딱 첫 장을 넘겼더니 서문에서 아니 이게 뭐야. 정호가 윤중을 맹 비난하는 글이 거기 실린 거예요. 이거 뭐야? 야 정호 너 왜 이렇게 해서 윤중을 맹 비난하냐. 내가 윤중을 평상시에 존중하기 때문에 우의정까지 제수를 했고 나 항상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돼 있는데 너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왜 윤중을 이렇게 비난했니? 하면서 정호를 파직시켜버리고 가래 원류의 그 발문을 빼버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러자 노론 측에서 반발을 합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거는 전하께서 오해를 하신 겁니다. 정호가 윤중을 비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평상시에 윤중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쭈르륵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론 측도 이제 밀리지 않겠죠. 그죠? 아니 도대체 윤중이 뭘 잘못했냐? 정호가 이거는 지나치게 과도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맞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을 하던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회니시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론 측에서 소론을 공부할 때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을 배신한 저 패륜아들. 소론 측에서는 노론에게 얘기할 때 저런 엄마 아빠 없는 것들 감히 아버지를 욕되게 그러니까 니들 노론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맹비난을 하니까 숙종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 자꾸 서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데 회니십이 도대체 그거 뭐냐? 나 좀 정확하게 좀 알자. 내가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좀 전말을 좀 보고 싶으니까 한번 다 갖고 와봐. 윤중이 송시열에게 보냈던 편지 그걸 신유의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거 갖고 와봐. 그리고 송시열이 윤중이 아버지 윤성거의 묘비명에 써줬던 그 내용 그것도 갖고 와봐. 내가 보고서 솔로몬의 판결을 내줄게. 하고서 그걸 갖고 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노론과 소론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왕의 말 한마디에 이건 진짜 환국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노론 편을 들면 노론이 승리하는 거고 소론 편을 들면 소론이 승리하는 거고 그런 기로에 놓였는데 사실 그동안 왕은 은근슬쩍 소론 편을 좀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정호를 파직시키고 그 발문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론은 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숙종은 변덕부럭이다. 숙종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송시열은 윤성거 묘비명 쓸 때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윤중 이게 어딜 감히 스승한테 이런 페르사 자식 이런 말을 해. 윤중이 잘못했구만 하면서 노론이 잘못했고 소론이 잘못했고 노론이 올바르다는 그런 처분을 내리는데 이게 바로 병신년에 일어나는 왕의 처분이라고 해서 병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론이 득세를 하게 되고 소론이 굴러떨어지게 돼요. 자 근데 왜 숙종이 갑자기 노론 편을 들어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숙종도 진짜로 그 글의 내용이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숙종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꿍꿍이가 뭐였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숙종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숙종의 여인들 첫 번째 와이프는 인경왕후 김씨였는데 김만기의 딸이죠. 딸만 셋 낳고 일찍 단명에 있어요. 그 딸 셋도 또 다 단명을 해버립니다. 여기는 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현왕후 민씨를 갖다가 데리고 왔는데 또 민씨는 또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끝. 인현왕후 민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장희빈 사역받고 새로 들어온 게 인현왕후 김씨인데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후궁 쪽에서만 다 자식이 나왔는데 일단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숙종이. 그래서 100일밖에 안 됐을 때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다음번 보위를 이을 세자가 되죠. 자 그런데 막판에 이제 또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게 누구냐면은 숙빈 최씨 그리고 명빈 박씨예요. 이 숙빈 최씨는 유명하죠. 그죠? 무수리 출신으로. 근데 뭐 실록에는 무수리 출신이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뭐 적나라하게 무수리 출신이란 말은 없고
궁녀로서 이제 처음 들어왔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명색이 이제 숙빈 최씨가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거기다 실록에다 적나라하게 무수리 출신이었다. 아주 출신이 차였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또 가뜩이나 또 왕이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냥 두루뭉실하게 궁녀 출신이다라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빈 최씨의 아버지인 최유원이 이게 뭐 했던 사람인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단지 영의정이 추증됐다 정도만 나와 있는데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의정이 추증됐다는 것은 살아생전에 영의정이 된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명예직으로 받은 겁니다. 살아생전에 뭐였는지는 몰라, 그거는. 자, 아무튼 간에 숙빈 최씨가 낳은 게 바로 연인군이고 명빈 박씨가 낳은 게 연령군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숙종이 나중에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제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14살 때 어머니가 사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더군다나 이년하고 민씨가 죽은 시점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자 입장에서는요, 친엄마는 장희빈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새엄마가 이년하고인데 죽음의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상준으로서 어느 쪽에서 하게 되냐면은 이년하고 민씨의 상준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친엄마의 상준으로서 하지 못하고 새엄마의 상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는 사약 먹고 죽은 겁니다. 그걸 14살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겠어요. 세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 돼버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참 사춘기 때 그런 걸 당했으니. 더군다나 세자는요.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튀는 행동을 하는 순간 자기는 끝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숙종은요. 이런 세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왕이면 왕답게 좀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배포 있게 나가야 되는데 장래의 왕이 될 세자가 저렇게 소심해서 야 병약하기나 하고 나이는 30이나 먹었는데 30살이 되도록 애도 못 낳고 저 고자 아니야 혹시? 아니 애를 못 낳았으면 나중에 다음번 대통령 누가 이길 거야? 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숙종의 머릿속에는 연산군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연산군이 어땠습니까? 자기 어머니 태비윈씨 사약 먹고 죽은 거 그걸 이제 빌미를 삼아가지고 갑자사와 일으키고 폭군짓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세자가 또 그러지 않을까? 요런 걱정들이 앞섰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숙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뭘 해버리자. 세자를 교체해버리자. 왜? 만약에 대항마가 없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대항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연인군, 연령군. 둘 다 굉장히 총명하고 반듯하고 숙종의 총애를 무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인군이나 연령군에게 세자를 넘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숙종의 희망을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웃나라 청에서 일어났어요. 당시 청이 강희제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강희제가 유명하죠. 60년 동안 왕노릇 한 거로. 그죠? 60년 동안 이제 청의 황제로 군림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황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태자가 불만에 차 있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황태자 생활을 하거든요. 아니 세상 천지에 40년 황태자 하는 게 어딨어? 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했다가 결국 불경죄로 황태자제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여기에 고무된 거예요. 아니 옆에 청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적당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세자를 제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숙종의 생각을 누가 읽어내냐면은 노론 측이 읽어냅니다. 자, 실제로 장희빈이 사약을 받을 때요. 소론은 여기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장래의 왕이 될 세자의 어머니인데 사약을 주시면 연산군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되옵니다. 그에 비해서 노론 측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었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눈치였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뭐 세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뭐 전하께서 그렇게 결심하셨으니까 전하 뜻대로 하시옵소서. 좀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숙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세자를 폐위한다고 하면은 소론은 걸림돌이 될 것이고 노론이 내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하면서 병신 처분을 통해서 소론을 싹쓸이 시켜버리고 노론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론 측의 대신들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야, 알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이 그러면요 전하.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의명과 숙종이 독대를 합니다. 그 독대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숙종이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세자에게 뭐를 맡기겠다?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세자는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수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론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숙종이 장희빈 사사 이후 세자를 좀 싫어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자를 꺼려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론 대신들도 세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측의 입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반세자 측이 노론이고 친세자 측이 소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숙종이 세자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대리청정을 갖다 제시를 했다. 그리고 노론이 한 번에 거절도 하지 않고 이걸 덥석 받아가지고 대리청정을 오케이 해버렸다. 이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하된 도리로서 사실 한 번쯤은 튕겨야 되거든요. 대리청정 얘기 나올 때.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노론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소론 입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경종을 왜 대리청정 시켰냐면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자가 폐위가 되려면은 둘 중 하나예요. 대역죄를 저지르든지 그게 아니면은 뭔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든지. 근데 가만히 세자로 있을 때는 좀 실수를 캐치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대리청정을 시키다 보면은 그 사이에서 뭐가 발견될 수 있다. 실책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사건화 시켜가지고 적당히 구실을 붙여가지고 세자를 폐위시켜버리고 폐세자 시켜버리고 연인군이나 연령군을 하여금 다시 세자를 잇게 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경종도요. 세자도요. 만만치 않아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버지 숙종을 닮아가지고 그런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실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는 폐세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약까지 먹을 수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몸을 바짝 낮추고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자, 이게 일평소에 몸에 뱉던 세자는 아주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로 대리청정에 임합니다. 당시 이제 대리청정 하면서 숙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사권, 사법권, 인사권. 세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세자가 해라. 이 세 가지만 내가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 마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세 마디가 뭐였냐?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것은 따르지 않겠소. 마땅히 유의하겠소. 이 세 마디만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 그나마 OX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마땅히 유의하겠소. 이 말을 세자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론 측 입장에서는요. 다급한 거예요. 세자가 크게 실수를 해야지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건화 시켜서 폐세자를 시킬 텐데 아니 무슨 뭐 맨날 하면은 앵무새도 아니고 마땅히 유의하겠소. 내가 조심하겠소. 다음부터 잘하겠소. 이 말만 반복해서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노론 신하들이 좀 과감한 공격도 해봤어요. 어떤 공격도 해봤냐면은 김창집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세자자께서 맨날 유의하겠다고만 하시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대리청정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경종이 하는 말이 마땅히 유의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세자자 좀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다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더 도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자가 하는 말 마땅히 유의하겠어. 왕답답. 아니 세자자 지금 자꾸 유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의하겠다라고 하신 실효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 그거 보여주실 거냐 이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유의하겠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자 세자가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 마땅히 더욱 조심해서 유의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막 이제 노론 입장에서 이거 환장할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 환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집어질 환자에다가 심장 심자. 그래서 이제 환심장이 줄임말이에요. 원래 비속어가 아닙니다. 심장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 그런 답답한 상황을 줄여서 우리가 환장한다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론 입장에서 너무 이거 환장할 상황이에요. 세자가 좀 제대로 말실수를 해야지 이걸 트집을 잡는데 아니 무슨 뭐 말을 이 세 마디밖에 안 하니 실수가 잡힙니까? 그죠? 초조하기는 숙종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세자가 왕이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시간은 결국 세자의 편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숙종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냥 앉아있을 기력도 없어가지고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야 군사권도 세자한테 넘겨.
재판권도 세자한테 넘겨. 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아꼈던 연인군과 연령군 중에서 연령군이 일찍 단명을 하고 사망을 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연인군이죠. 근데 연인군의 모친인 숙빈 최씨도 세상을 뜹니다. 이러면서 연인군도 자기를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자는 대리청정의 경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커리어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권력은 점점점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자동적으로 세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숙종 46년 숙종은 마침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숙종이 이룩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제 청에서는 효종, 현종 때의 조선의 정치 풍토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은 군약신강이다. 아니 무슨 신하의 힘이 그렇게 세냐. 왕이 왕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그 군약신강의 구조를 군강신약으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진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숙종이었어요. 근데 숙종이 46년 동안 그렇게 집권을 하면서 무슨 업적을 쌓았냐라고 하면은 교과서에도 별로 거론되는 게 그다지 없죠. 끼케야 뭐 백두산 정계비, 상평통 뭐 맨날 나오는 게 황국정씨 요 정도. 초창기에 뭐 대동법 완성된 거는 나름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효정, 현종 때 다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됐지만 막상 그 권력으로 뭔가 뚜렷하게 일어난 것도 없는 왕이 숙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왕권 강화였나? 그런 의문이 드는 왕이 또 숙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숙종이 막판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세자 교체였는데 정작 막판에 이걸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숙종이 사망하면서 새로 왕으로 등극하니 그게 바로 경종이죠. 자, 근데 경종이 왕이 올라왔을 때 상황은 절대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 경종을 지지했던 게 소론이고 연인군을 지지했던 것이 노론 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숙종이 병신처분으로 노론 전국으로 만들어 놓고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론의 지지를 받는 경종이 왕이 됐을 때 집권 정당은 노론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노론들에게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즉위 초부터 힘겨운 정치 싸움을 벌여나게 됩니다. 자, 과연 경종이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갈 것이냐? 그거는 먼 훗날을 기약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제가 사도세자 특집을 찍은 게 있어요. 이거 사도 탑그레이드라고 치면은 나와요. 영상이. 한 3개 있는데 1부, 2부, 3부입니다. 1부는 경종의 이야기, 2부는 영조 즉위 초의 이야기, 그리고 3부는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집을 통해서 그 뒷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경종은 아버지 숙종을 닮아서 아주 뒤집기의 달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소심하고 유약한 왕으로 신하들에게 끝까지 휘둘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과연 경종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거는 사도 특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박 특집 1부, 2부, 3부 총 3부작에 걸쳐서 노론과 소론의 아주 처절한 사투를 다뤄봤는데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들, 그 뒷이야기는 사도 특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며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